노년에는 자식들을 위해 악착같이 모으기보다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1000가지 지혜 채널을 찾아주신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0이라는 나이가 되면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 저 세상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도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돈을 벌고 모으는 데에만 평생을 바친다면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노년에는 마음 편히 돈도 쓰고 여행도 다니고 휴식도 취하고 쇼핑도 즐기며 진심에서 우러나와 베푸는 삶을 사세요. 무언가를 돌려받아야 한다거나 자식들에게 얼마의 재산을 남겨줘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칭찬이든 비난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식들에게는 그들만의 인생과 운명이 있습니다. 물론 사랑으로 돕고 지지해 주어야 하지만 부모의 뜻대로 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사랑과 지지로 유지하되 그들의 삶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일찍 은퇴하고 아름다운 매 순간을 즐기세요.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저희 1000가지 지혜와 함께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듣고 함께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 해도 그들은 자신의 일과 가정을 돌보느라 바쁩니다. 심지어 부모에게 무관심하고 불효하며 이기적인 자식들도 있지요. 그런 자식들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조차 재산을 두고 다툴 수 있고 어쩌면 부모가 빨리 세상을 떠나 집과 재산을 물려받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자식들은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당연히 물려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정작 부모는 자식들의 돈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기에 60세 이후에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거나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세상으로 갈 때 아무리 많은 돈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언제 돈 버는 것을 멈춰야 할까요? 얼마가 있어야 충분한 걸까요? 사실 우리에겐 크고 화려한 집이나 고급차,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잠잘 곳, 쉴 곳, 씻을 곳, 그리고 요리할 작은 부엌만 있는 아담한 집이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은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최고니까요. 어느 가정이든 저마다의 문제는 있기 마련이고 100%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재산을 비교하거나 누가 더 부자인지 누구의 자식이 더 성공했는지에 신경 쓰지 마세요. 대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마음 쓰지 말고 인생을 즐기는 데 시간을 사용하세요. 스스로에게 안정적인 마음 상태를 선물하고 무엇이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마음껏 즐길 준비를 하십시오. 즐겁지 않은 하루는 낭비된 하루와 같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병을 치유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굳건한 정신력을 유지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여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세요. 그리고 친구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친구와 오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원칙들을 지켜보세요. 경청하기, 말을 끊지 마세요. 존중하며 말하기, 비웃지 마세요. 질문에 답하기, 반대만 하지 마세요. 용서하기, 비난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노년에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다 후회하지 마시고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지금부터 저희 1000가지 지혜가 들려드릴 3가지 이야기가 바로 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집을 빼앗고 부모를 학대한 아들. 사업자금이 없다는 아들이 안쓰러웠던 박철수 할아버지 1942년생은 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집 2채에 대한 위임장을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위임장을 받은 아들은 몰래 집 한 채를 팔아버렸고 남은 한 채마저 자신의 아내 명의로 바꿔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집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이 불효막심한 아들 부부는 박 할아버지 부부를 학대하기까지 했고 결국 노부부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마음 편히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월 18일 박 할아버지는 아들 부부가 계획적으로 두 채의 집을 빼앗고 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을 따르면 슬하에 4자녀가 있는데 그중 아들 박민준 씨 1979년생은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 여러 차례 재활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2006년 재활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은 부모님께 결혼을 허락해달라며 마약과 완전히 손을 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이 안쓰러웠던 박 할아버지는 결혼식을 치러주고 매달 자신의 연금에서 20만 원씩을 떼어 아들에게 생활비로 주었습니다. 2013년 박 할아버지가 강남구에서 마포구의 한 주택으로 이사해 노후를 보내던 중 아들 민준 씨가 여러 번 찾아와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집을 위임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들을 믿었던 노부부는 결국 위임장을 써주기로 동의했고 대신 2015년 3월까지는 담보대출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집을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받아두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기일이 되자 아들 박 씨는 온갖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2016년 초 박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위임했던 자신의 집이 아들의 아내, 즉 며느리인 김 씨의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분명히 아들에게 관리만 위임했을 뿐 집과 땅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여전히 우리 부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소. 도대체 내 아들이 무슨 수로 그 집을 제 아내 명의로 돌려놓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구청에서는 2016년 1월 29일자로 명의 이전을 승인해 주었더군요. 박 할아버지에 따르면 아들에게 속아 집을 빼앗길 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에도 아들 박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지방의 작은 도시에 있던 할아버지 소유의 집을 위임받아 5천만 원에 팔아버리고는 그 돈을 전부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기에 집을 빼앗기고도 차마 아들을 신고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들 부부는 할아버지 부부를 집에서 내쫓기 위해 끊임없이 정신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17일 아들 부부는 할아버지의 집에 찾아와 함께 살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이를 거절하자 아들 박싱은 이 집이 이제 자신들 부부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를 대며 억지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더 큰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박 할아버지는 결국 자신이 쓰던 방까지 아들 부부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9월 13일 박 할아버지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며느리 김 씨는 시어머니인 박 할머니 1943년생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박 할머니의 살림살이를 마구 부수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시어머니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지만 들어갈 수 없게 된 박 할아버지는 결국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뇌졸중으로 몇 년째 몸져 누워 있어요. 그런 아내가 며느리에게 갇혀 집에도 못 들어가고 살림살이까지 부서지는 걸 봤다니 혹시라도 충격을 받아 혈압이라도 오를까봐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민센터에 신고했지요. 경찰과 동사무소 직원이 출동하고 나서야 며느리는 겨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돌아가자마자 아들 부부는 또다시 늙은 부모에게 욕설을 퍼붓고 집기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 부부에게 욕을 먹고 물건이 부서지고 집에서 쫓겨난 것이 몇 번인지 셀 수도 없다고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평생을 나라와 가정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남은 여생을 조용히 보내고 싶었는데 내 아들에게 이런 몹쓸 짓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지만 도움을 받기 위해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센터의 김 주무관은 박 할아버지 가족의 문제로 3차례나 중재를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조언과 중재뿐입니다. 저희는 박 할아버지께 소송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주민센터는 박 할아버지와 아들 부부를 불러 다시 한번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돌아온 아들 부부는 또다시 집기를 부수고 부모님께 폭언을 퍼부었으며 다음 날로 예정된 중재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월 18일 결국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경위서를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 박 할아버지 부부는 더 이상 자신의 집에서 머물 용기가 나지 않아 친한 친구의 집에서 임시로 지내야 했습니다.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가족법률사무소의 이민준 변호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만약 박 할아버지께서 단순히 집의 관리 및 사용 권한만을 위임하셨는데 아들이 그 집을 자신의 아내에게 양도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또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위임한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아들이 아내에게 명의를 이전한 행위는 기망행위, 즉 사기의 정황이 짙습니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박 할아버지께서는 위임계약 취소 소송과 함께 아들과 며느리 사이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기로 인한 등기 이전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들 박 씨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나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르겠지만 박 할아버지의 진술에 따르면 처음부터 부모를 속일 의도가 명확해 보이며 업무상 배임죄 또는 사기죄의 혐의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들을 따라 집을 팔았지만 아들은 감옥에 가고 며느리에게 구박받다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노부부. 저희 부부에게는 아들과 딸 두 자녀가 있고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딸은 이웃 동네로 시집을 갔고 아들은 집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다른 지역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본래 몸이 약해 힘든 일은 하지 못합니다. 저 또한 국가유공자로 몸이 불편하여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거나 닭을 키우는 정도의 일밖에 할 수 없지요. 그렇다 보니 저희 부부의 모든 생활비는 매달 나오는 제 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식들도 각자 가정을 꾸렸지만 생활이 넉넉지 않아 저희를 많이 돕지는 못합니다. 저도 그 사정을 알기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 아내의 병원비로 빌렸던 500만 원의 빚을 오랫동안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길도 멀어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연로하신 부모님만 시골에 계시게 하는 게 영 마음에 걸린다면서요. 저도 그 말이 참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젊을 땐 부모에게 기대고 늙으면 자식에게 의지하는 게 세상 순리지. 그렇게 저희 부부를 설득한 아들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시골집도 처분하자고 했습니다. 비워두면 관리도 안 되고 아깝기만 하다면서요. 집을 판 돈으로 빚을 갚고 남는 돈은 아들 사업자금에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저희를 부양해주는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지요. 집과 밭을 모두 팔아 손에 쥔 돈은 약 1억 원. 딸에게 진 빚 500만 원을 갚고 남은 9,500만 원 전부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고향을 등지고 아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집은 사돈 어른 명의의 땅 위에 지어져 등기가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와의 생활은 수많은 갈등을 낳았습니다. 며느리는 바로 옆에 사는 친정 부모를 등에 업고 저희 부부를 아주 우습게 알더군요. 저희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역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저희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끼니를 굶변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아들네 생활에 보탬이 될까 싶어 제 앞으로 나오는 연금 통장마저 며느리에게 넘겨주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자식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집에 있을 때만 저희를 불러 같이 밥을 먹었고 아들이 없으면 아이만 데리고 슬그머니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저희는 덩그러니 남겨졌지요. 집에 쌀밖에 없을 때도 많아 밥을 해먹고 싶어도 반찬 하나가 없으니 아내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지병이 있던 아내는 변변찮은 식사 때문에 건강이 날로 악화되었고 약값은 점점 더 늘어만 갔습니다. 아들에게 이 상황을 넌지시 이야기해보았지만 아들은 그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 때문에 아들과 다투었는지 며느리는 들으라는 듯이 뼈 있는 말을 툭툭 던졌습니다. 제가 무슨 하녀인 줄 아세요? 배고프면 알아서 차려 드셔야지 누가 밥을 입에 떠먹여 준답니까? 그 집에서는 모든 것이 눈치 보였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선풍기를 조금 더 틀었다고 전기세 많이 나온다며 핀잔을 주기도 했지요. 몸이 약한 아내는 씻는 것조차 힘들어 했는데 며느리는 그런 아내를 보며 집에서 냄새가 난다며 노골적으로 불쾌해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가끔 딸네 집에 가보아도 사위 눈치가 보여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아내를 혼자 두고 나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지만 이미 집은 팔아버렸고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쓰게 돈을 조금만 돌려달라고 말해봤지만 아들은 사업이 어렵다며 늘 피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내고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졸지에 며느리와 살게 된 저희 부부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조만간 며느리가 저희를 내쫓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사돈 어른들마저 전과자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말이지 이제 저희 부부는 기댈 곳 하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가끔 도와주기는 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딸에게 가자니 그 또한 너무 큰 짐이 될 것 같아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하는 몹쓸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젊고 건강했을 때야 어떻게든 살아갈 방도를 찾았겠지만 이제는 한 걸음 떼는 것조차 힘든 늙은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저희가 주었던 돈을 생각해서라도 딱한 사정을 봐서라도 이 집에서 지내게만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손주들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만 따르며 저희는 거들떠보지도 않으니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아무리 힘들었어도 고향에 남아 우리 집을 지키고 있었어야 했는데 후회만 가득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사랑으로 베풀었지만 경멸과 냉대로 돌아온 사연입니다. 김 여사님은 여느 시골의 어머니들처럼 순박하고 꾸준 일도 마다하지 않는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 중매쟁이의 소개로 옆 동네 총각과 연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저 부모님 세대처럼 살다 보면 정이 들겠지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는다고 모두가 백년해로 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니까요.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두 아들을 낳은 것 외에 김 여사님 부부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좀처럼 화합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단점만 더 크게 보였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부부는 도시로 나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식당 일을 했고 남편은 다른 도시의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가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대화는 주로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아이들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각자의 삶에 바빠지면서 부부 사이의 감정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 해 설날 부부는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두 아들은 각자 하나씩 맡아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김 여사님은 오직 큰아들이 남부럽지 않게 자라도록 악착같이 일만 했습니다. 아들도 그런 엄마의 고생을 아는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도시에 자리를 잡았을 때 그녀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큰 도시에서 기회를 잡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삶의 무게도 무거울 테니까요. 그녀는 아들이 그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박 여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자 쪽 집안에서 대단한 예물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딸이 번듯한 집에서 시작하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박 여사도 아들의 결혼을 쭉 준비해왔지만 막상 집을 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막막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모으긴 했지만 도시에 집 한 채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던 걱정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박 여사는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아들의 부탁에 고개를 끄덕이며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여사가 모시던 분은 70이 넘은 강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온화하고 말투도 정중해서 일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죠. 박 여사가 강 사장님 댁에서 일한 지는 4,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강 사장님이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적이 있었는데 박 여사는 그저 얽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거절했었습니다. 아들이 짐 이야기를 꺼낸 후로 박 여사의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아들에게 번듯한 신혼집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방을 청소하면서도 수입을 늘리기 위해 어떤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 할지 고민에 잠기곤 했습니다. 박 여사에게 깊은 씨름이 있는 것을 눈치챘는지 강 사장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그는 갑자기 카드 한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1억 원이 있소. 우선 이걸 가져다 쓰시오. 혹시 부족하면 내가 더 마련해 볼 테니. 그 순간 박 여사는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사장님께 너무나 큰 마음의 빚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당장 아들에게는 목돈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 듯 강 사장님은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오. 돈은 돈이고 마음은 마음이지. 내가 이 돈 때문에 당신을 곤란하게 할 일은 절대 없을 테니. 강 사장님이 빌려주신 돈에 박 여사가 평생 모은 돈을 합치자 아들은 작은 집을 마련해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가슴을 짓누르던 큰 돌덩이를 내려놓은 기분이었고 엄마로서의 임무를 거의 다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돈을 어떻게 다 갚아야 하나 하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에게 1억 원은 너무나 큰 돈이었고 좋기 5년은 넘게 꼬박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빚이었습니다. 시골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길 돈으로 갚을 수 있는 빚보다 마음의 빚이 더 무서운 법이라고 했습니다. 박 여사는 돈과 마음의 빚을 모두 졌으니 갚기가 더욱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강 사장님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지도 않았고 예전처럼 함께 살자는 이야기도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박 여사는 결국 먼저 강 사장님을 찾아가 함께 사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그녀의 마음은 오직 은혜를 갚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을 함께 살면서 박 여사는 강 사장님의 많은 장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강 사장님의 자녀들도 아버지를 돌봐주는 그녀에게 늘 감사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그녀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이 사실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에게 돈 때문에 저렇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와 만나는 거냐며 엄마가 창피하다는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에게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은혜를 갚기 위해 그와 함께하기로 마음먹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진실한 감정이 싹 텄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사이가 되었지만 아들은 그 사실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모든 사랑과 가장 좋은 것들을 쏟아부어 키운 아들에게서 돌아온 것이 차가운 경멸과 무시라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지극히 헌신적이지만 무한정 베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가족 간의 정이든 모든 관계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자신의 뜻에 따라주기만을 요구하는 것은 이기심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박 여사의 경우 그녀의 아들은 어머니의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정말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젊음을 포함해 아들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희생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이기적인 요구로 어머니를 비난하고 상처를 주어 깊은 슬픔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소박한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저희 아버지는 키가 160cm도 채 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제 남동생도 그 유전자를 물려받아 어릴 적부터 반에서 항상 키가 제일 작았죠. 저희 남매는 그 사실이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그저 허허 웃으시며 저희를 달래주실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때로 엄마에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다 엄마 탓이야. 엄마가 아빠랑 결혼만 안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작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엄마도 시집 오던 첫날 아빠 얼굴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며? 엄마는 저희 말에 맞장구를 치며 마치 분하다는 듯이 아버지의 등을 손으로 쿡 찔렀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예전부터 늘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일부러 무시한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성격에 문제가 좀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말씀이 많으신 데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분이셨죠. 아버지의 의견은 저희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고, 그런데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하기 싫었던 게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의 말씀이 너무나 사소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지겨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자 집안의 경제적 압박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때 마을의 어떤 분이 건설 현장에 나가 일을 하셨는데 어머니는 서둘러 그분께 부탁해 아버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셨죠. 아버지가 집을 떠나시자 저와 남동생은 속이 다 시원했지만 저희 둘 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터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어 아버지는 낡은 휴대폰을 하나 사셨습니다. 일이 없을 때마다 집으로 전화를 거셨죠. 어머니는 바빠서 아버지와 통화할 시간이 없으셨고 결국 아버지는 저와 남동생을 붙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습니다. 전화 신호가 좋지 않아 끊겼다 이어지기를 반복해서 저희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죠. 저희가 무슨 말을 하든 안 하든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저와 동생은 서로에게 미루거나 건성으로 대답하며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저희는 저희 할 일을 계속했죠. 저희가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계속 전화하시는 건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읍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학업에 시달릴 때도 아버지는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아주 정확한 시간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아버지의 전화는 늘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뭐 먹었니? 잠은 잘 잤고 공부는 힘들지 않니? 저는 너무 많이 들어서 짜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매번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저 지금 공부해야 해요. 전화 그만하세요. 그렇게 대답할 때마다 아버지는 늘 같은 목소리로 전혀 화내지 않으시고 그저 허허 웃으시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친구들도 모두 제게 전화를 자주 거는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걸 부러워하기까지 했죠. 저는 친구들에게 제 가정 형편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은 대부분 부유한 지방이었고 저처럼 시골 출신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친구들이 저희 아버지가 건설 현장 인부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떨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오셨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이 소식을 알려주셨을 때 저는 너무 놀라고 불안해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달려나가 보니 아버지는 교문 한쪽 구석에 몸을 숨기듯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접힌 자국이 선명한 하얀 셔츠를 입고 계셨는데 목에는 상표택도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울컥 화가 치밀어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아버지는 몹시 당황하시며 저를 보더니 서둘러 변명하셨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네 학교를 지나가게 됐는데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잠깐 들렀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설명하셨고 저를 데리고 나가 밥을 사주시겠다고 고집하셨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거절했습니다.
결국 무언가 느끼셨는지 아버지는 어색하게 제 손에 10만 원을 쥐어주고는 발길을 돌리셨습니다. 걸어가시면서 아버지는 그 셔츠를 벗어 소중하게 접어 품에 넣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낡은 러닝셔츠 등판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찡해서 아버지를 다시 불러 세우려는데 친구 하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누가 찾아왔어? 저는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전화해서 저는 아버지께 화를 냈습니다.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는 무언가 알아차리신 듯 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다시는 학교에 찾아오지 않으셨고 전화도 더는 걸지 않으셨습니다. 그해 8월 저는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셨고 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쌀을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께 사장님을 찾아가 밀린 월급을 받아오라고 재촉하셨죠. 8월 말 아버지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사장님이 대학교 합격 통지서만 보면 밀린 월급은 물론이고 2달치 월급을 미리 가불해 주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속마음은 직접 집에 와서 합격 통지서를 가져가고 싶으셨겠지만 며칠간의 일당이 아까우셨던 겁니다. 결국 어머니가 결정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아버지께 가기로요. 8월 말 입추가 지나 날씨가 더 이상 덥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알려주신 주소를 따라 건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후끈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거의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색깔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날고해진 반바지와 러닝셔츠 차림이었죠. 그들 중 어떤 이는 돌을 깨고 어떤 이는 모래와 시멘트를 나르고 또 어떤 이는 철근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먼지 자욱한 그 공사장에서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시끄러운 기계 소리에 묻혀 아무도 제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것을 안 아버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화기 너머로 자신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소리치셨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비계 위에서 작은 체구의 한 분이 쉴 새 없이 손짓을 하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공사장의 눈부신 햇살 때문에 고개를 들어 오랫동안 쳐다볼 수조차 없었는데 제 아버지는 바로 그곳 햇볕과 먼지로 가득한 공사장의 한가운데서 묵묵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작은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렇게 높은 건물에서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처음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비계에서 내려와 제 앞으로 쏜살같이 달려오셨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늘 집안 식구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받으면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싫은 소리 한 번 없이 그저 허허 웃기만 하시던 그 작은 거인. 그런 아버지가 제 눈물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연신 누가 저를 괴롭혔냐고 다그쳐 물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저는 걱정하실까봐 억지로 울음을 그쳤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라면 돈만 받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아버지는 하룻밤 묵고 가라며 저를 완강히 붙잡으셨습니다. 공사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분들을 불러 축하주를 한 장 하고 싶어 하셨죠. 예전에 저였다면 분명 돈 낭비한다고 타박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의 순박한 동료분들의 선한 미소와 아버지의 앙상한 어깨를 보니 저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허름한 포장마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푸짐하게 안주와 술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일하는 동료 아저씨들에게 자랑스럽게 저를 소개하셨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술을 따르고 공손하게 한 분 한 분께 잔을 올렸습니다. 모두들 기뻐하며 부러운 눈길로 저희 부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늘 작아 보이기만 했던 아버지의 등이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동료분들께 인사를 드리며 저는 아버지의 말투와 몸짓 하나하나에 배어있는 깊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했을 때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 딸, 아빠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 말에 제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아저씨들은 제 주위로 모여들어 나중에 꼭 아버지께 효도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그 아저씨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작디 작은 남자가 저와 제 남동생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남들이 꺼리는 일, 위험하다고 모두가 피하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술자리가 끝나고 동료분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자 아버지는 비틀거리면서도 제 손을 이끌고 미리 예약해둔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 매트리스가 푹신한지 몇 번이나 확인하시고는 피곤할 테니 어서 쉬라고 저를 재촉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침대에 잠시 앉아 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다, 내 옷이 더러워서 안 된다. 저는 일부러 화난 척하며 아버지를 화장실로 밀어넣고는 손발이라도 깨끗이 씻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오시자 저는 막 사온 새 잠옷을 건네며 이걸로 갈아입고 잠시만이라도 누워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잠깐만 눕겠다고 하시더니 10분도 채 되지 않아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벗어놓은 작업복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차게 쏟아지는 물줄기에도 아버지의 옷에 겹겹이 쌓인 공사장의 먼지는 쉬이 씻겨나가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세상이 모두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곤히 잠든 아버지의 침대 곁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불편해했던 그 남자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랑스러움이 가득 어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제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 1000가지 지혜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떠오르게 하는 소중한 분이 있다면 공유를 통해 마음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어떤 모습에서 가장 큰 사랑을 느끼셨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지혜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